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12주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한 학기가 이제 거의 기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위기네요. 지금 오늘이 18일, 5.18이네요. 지금 여러분들 그 기말고사 일정의 투표 결과를 확인했더니 아주 그냥 팽팽합니다. 거기다 또 짝수라 우리가 네. 어쨌든 나중에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참 다수결의 그 함정이라고 해서 참 문제가 있긴 한데 이제 그래도 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발표 수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좀 애로사항을 뭐 여러분들이 무례하게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러해서 정말 좀 형편을 봐주었으면 합니다라는 얘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뭐죠? 발표 수업이 취소가 됐던 건데 2학기 때는 아무래도 강의들이 많이 오픈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가운 마음, 또 지금 이 녹화 강의가 가졌던 그 이점에 대한 아쉬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면 강의에서 만나는 게 좋습니다. 네, 어쨌든 12주 그 강의 자료 올라온 거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지금 후반부에 나오는 드라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영화까지 하면 지난번 이제 그 팝과 관련된 좀 자료는 많지만 읽어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막 아주 전문적인 학술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 아마 여러분들도 좀 본 사람들은 분량 보고 너무 기함하지는 않았으면 해요. 근데 모아놓고 보면 또 만만치는 않을 텐데 오픈북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 모든 시험이 지금 75분을 넘으려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75분 안에 하려고 하면 참 바쁘니까 여러분들 잘 이제 좀 미리 좀 봐뒀으면 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한 11주 정도부터 분량이 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편한 내용이라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지사항에서 예고했듯이 K드라마 한류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작이라고 소위 이제 한류의 역사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나 그 드라마가 한류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데는 공감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정말 그 첫 한류의 시작 원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 편의 드라마를 소개하게 될 텐데 사랑이 뭐길래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뭐죠? 사랑이 뭐길래 그리고 겨울연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장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해서 볼 만한 드라마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 한류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 보고서를 낸 걸 보니 확실히 이제 그 최근의 것들을 이제 많이 접하게 되긴 하는데 이제 우리는 뭐 한류도 어느 정도 시간이 뭐 거의 9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이제 2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초기 한류 이제 아마 여러분이 접해보지 못한 드라마라서 제목도 아마 사랑이 뭐길래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겨울연가랑 그 대장금은 알겠지만 네, 그래서 한 3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요약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쪽에 보면 이제 한류 드라마의 흐름과 성공 요인에 대한 그 재고를 한다라고 해서 2016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사랑이 뭐길래 겨울연가 대장금. 별이 온 그대, 별에서 온 그대도 있는데 맨날 별그대 그래서 원래 제목도 잘 몰랐어요. 요거는 아마 다음 차시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별그대와 대장금에는 조금 갭이 있고요. 앞에 이제 이 세 개의 드라마와 별에서 온 그대는 약간 좀 다릅니다. 이제 그걸 살펴보게 되겠죠. 네, 이쪽 함께 보도록 하죠. 소위 이제 K드라마, 뭐 원래 처음부터 K드라마라고 붙인 것도 아니고 요새 특히 여기저기 다 붙어요. 원래는 K드라마보다는 K가 붙었었던 것은 K팝이거든요. 그리고는 여기저기 이제 붙게 돼서 뭐 K방역이니 뭐 별의별 게 다 나오게 됐습니다. 1997년 드라마인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인 경우가 많죠. 사랑이 뭐길래라고 하는 여기 이제 김수현이라는 드라마 작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친숙하지 않은 분인데 이분이 고대 국문과 나와서 아주 뭐 히트 제조기다라고 불리는 그런 작가였어요. 뭐 목욕탕집 남자들 뭐 하여튼 그야말로 김수현 작가를 쳐보면 80년대, 90년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드라마 작가입니다. 드라마 작가인데 이게 거의 이분도 2000년대 초반인가 이제 근데 정말 이 사람의 드라마가 흥행을 하지 않는다니 하면서 이제 이분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시기도 했지만 그게 바로 그 부분이 한국의 소비자들이 드라마 컨텐츠를 소비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 세대 이전 지금의 이제 30, 40대 세대들부터 드라마 컨텐츠를 바라보는 입장이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 김수현이라는 그런 작가는 대가족들 좀 다소 가부장적인 할아버지. 사실 지금 요즘 시대는 뭐 1인 가족 그리고 4인 가족도 흔치 않은 이제 뭐 3인 가족 뭐 이런 구조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도 흔치 않죠. 흔치 않은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6인 가족도 주변에는 거의 본 기억이 선생님도 없고 아마 여러분들도 흔치 않은 그런 구조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대와 함께 이제 그 대작가라고 할 수 있는 이분도 이제 지금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도 굉장한 이제 히트쳤던 그런 드라마들이 있지만 이 사랑이 뭐길래라고 하는 드라마는 한류의 시작인 드라마 이제 중국에서 엄청난 반응을 얻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공영 TV인 CCTV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이 한국 드라마 붐이 시작된 첫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방송 콘텐츠가 해외에 수출된 사례는 있어요. 1980년대, 87년이죠.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인 떠돌이 까치.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야구 선수 얘기예요. 야구 선수 얘기인데 우리 영화관에서도 나왔고 뭐 영화로까지도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프랑스에 수출까지 됐죠. 그러니까 초기 애니메이션, 한국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반향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국가 홍보의 차원에서 어떤 나라나 자국의 여러 가지 문화 컨텐츠들을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한류처럼 지금 K-웨이브라고 불리는 한류처럼 거대한 이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는 이제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전통적으로 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고대 문명의 발상지니까 중국 문명, 뭐 유럽 대륙에서 뭐 예를 들면 로코코 시절이나 이럴 때 합스부르크 왕가나 부르봉 왕가에서 정말 그 좀 본차이나죠. 뭐 중국 도자기를 갖는 것이 최대의 그 뭐랄까 있는 자들의 과시 뭐 이런 것이 되었던 시절이 있다면 이후 이제 근대 메이지 유신이죠. 명치 유신 이후 일본이 근대화를 서둘러 이제 진행하게 되면서 서구권과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J-팝을 포함해서 뭐 J-드라마 지금 이거는 J-팝이라는 말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뭐 좀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일본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서구의 어떤 그 어떤 소비 욕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국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소모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 공이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 중국 문화는 지금도 한한령을 내려가지고 한국 한류에 대해서도 좀 이제 벽을 쌓는 경향인데 상대적으로 뭐 중일 전쟁도 있었고 뭐 중국을 침략해서 난징 대학살이나 이렇게 한국 못지않게 일본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일본 문화 지금도 우리도 일본 문화를 다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이 있어서 대체제로서의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제 수요가 이제 컸었죠. 그 첫 시작이 사랑이 뭐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겨울연가가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거는 왜 큰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면 지금 도산공원 옆에 가면 지금은 사라졌지만 지금은 뭐
의상 뭐 어떤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인가 설화수인가 뭐 화장품 이제 매장으로 바뀌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옛날에 그 배용준이 그 경영을 하던 이름이 고릴라인가 뭐 하면 그 중년 여성들 일본 중년 여성들이 와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이제 사실 이것도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뭐 우리께 더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을 살짝 갖고 있습니다만은 뭐 좋던 싫던 뭐 핵폭탄을 맞았건 어쨌건 한국 전쟁을 통해서 또 경제적 부를 다시 이루면서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되고 그러다 보니 마음으로는 안 좋지만 좋은 물건이 있고 좋은 상품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문화 상품들은 전격 오픈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뭐 일본 예능 프로그램을 그대로 갖다 베낀다든가 뭐 이런 일들은 빈번치 않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의 흐름의 위계가 일본이 더 위라고 생각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드라마가 아주 일본에서 대폭발을 하게 된 거죠. 그 첫 시작이 겨울연가고 일본에서 엄청난 성공을 하다 보니 우리로서도 굉장히 이제 고무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대장금은 범아시아적이다라고 해요. 대장금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라든지 서남아시아, 소위 아랍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거대한 그 드라마 한류의 포문을 열었던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이 뭐길래 겨울연가 대장금을 초기 한류를 연 K드라마의 3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선생님이 뭐 문화 평론가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류사를 얘기하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별그대는 빼놓고요. 속성이 전혀 달라요. 한류 드라마의 흐름과 성공 요인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면 일단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 K-팝이 성공을 한 것, 특히 이제 뭐 K-팝이 됐던 BTS 팝이 됐던 어쨌든 K-팝이 큰 성공을 하게 된 것은 보편성과 특수성에 여기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 가장 지배적인 음악 패러다임을 만들어 놓았던 것은 영미 팝 문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K-팝은 전형적인 영미 팝 문화의 패러다임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칼군무라든지 굉장히 어떤 성 전체성을 뛰어넘는 뭐 아름다운 남자상이라든지 등등등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수성 아주 제너럴한 것과 스페셜한 것이 묘하게 그러니까 모방과 창조성이 묘하게 융합을 이룬 그런 컨텐츠들을 방출하게 되면서 익숙하기 때문에 들여다보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러면서 뭔가 눈에 띄는 특별함. 드라마 역시 거기에 기반을 해요. 특히 이제 드라마는 서사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언어적 장벽 우리가 지금 깜빡하고 있는 언어적 장벽 물론 아시아권도 역시 언어적 장벽이 있어요. 근데 언어적 장벽이 있는데 범아시아적으로 예를 들면 대장금을 예를 들어서 범아시아적으로 수용이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아랍도 여전히 이제 가족 중심의 그러나 이쪽 아시아권은 뭐 유교 문화권이라든지 공통된 문화적 정서. 이것은 서구권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K-팝이 전파되는 과정과 K-드라마나 K-영화가 전파되는 과정은 조금 달라요. 서사가 있는 쪽에서는 전형적인 어떤 철학적 그 다음에 역사적 그런 배경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개별 콘텐츠마다 소비되는 양상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한류 드라마가 지금은 K 드라마가 그야말로 뭐 영미 문화권에도 큰 영향을 이제 세력을 좀 보이는 것 같지만 아직 K-팝 정도는 아니에요. K-팝 정도는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면 짧게 잘라진 여러 가지 뭐 도깨비라든지 뭐 미스터 선샤인의 그런 댓글에 영문 댓글들이 이제 쌓이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텐데 과거와는 달리 그만큼 이제 서구 문화권에서도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소비하는 그런 일반인들이 많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K-팝의 소비자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언어적 경계라든지 이런 것을 더 뛰어넘어야 한다면 아시아권은 언어적 경계는 여전히 큰 문제지만 문화적 보편성과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훨씬 더 쉽게 수용이 되었던 거죠. 한중일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지만 사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 문화권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3쪽을 보면 한류의 출발을 드라마로 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류는 90년대 드라마로 시작해서 2000년대 중반까지 드라마가 흐름을 주도하다가 2008년 전후 드라마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2011년부터는 K-팝이 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부상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018년이다, 11년이다라는 거는 기점이 되는 어떤 그룹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게 있기는 해요. 근데 간단히 말하면 2000년대 중반까지는 한류의 견인차가 되었던 것은 드라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랑이 뭐길래 이게 3대장이고요. 그래서 각각 이들 드라마를 한류의 초기 성장기 확장기의 대표작으로 보고 있어요. 초기는 사랑이 뭐길래, 또 그 다음에 성장기에는 겨울연가, 확장기의 대표적은 그 대장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본 적이 없는 사랑이 뭐길래라고 하는 드라마는 이제 주말 연속극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은 아마 테레비 앞에서 드라마도 잘 안 보겠지만 주말 연속극 아침 일일 아침 그다음에 일일 드라마 이런 거 조금 살짝 선호하지 않죠. 여전히 그런 주말 드라마라든지 일일 드라마들은 보면 우리가 익숙한 어떤 세트장도 있어요. 요즘은 잘 볼 수 없는 큰 평상 같은 이렇게 테이블 같은 데 둘러 앉아서 가족들이 얘기하고 이런 그런 게 있죠. 마당이 나오고 물론 아파트도 나오기는 하지만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주로 이제 그런 어떤 그 가족의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당시 한국에서 65%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중적 폭발력을 갖는 미디어가 TV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다양한 OTT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사실은 공영방송의 드라마 시청률이 이만큼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간혹 스카이라이프가 안 봐가지고 선생님은 이상하게요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를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드라마라든지 막 20% 30% 되면 굉장히 화제가 되지만 과거에는 85% 70몇 프로 이런 드라마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두 집안이 있어요. 두 집안이 이제 아들은 이제 이순재 집안이고 한쪽은 그 아버지가 장용이랑 여러분한테 말해도 모르는 어떤 이제 두 집안이 있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는 가부장적인 집안이 나오면 크게 비난이 대상이 될 텐데 이순재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이고 거기에 이제 김혜자 씨가 아내이고 거기 이제 아들 최민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하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딸이죠. 하이라 씨가 딸이고 거기에 부모는 아주 이제 좀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지금으로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런 두 집안이 결혼을 하게 돼요. 대충 짐작이 가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코믹하고 여러 가지 시트콤적인 에피소드들이 들어서 아주 그 큰 인기를 끌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 대발이 아버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최민수 이름이 이제 대발이야, 이름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어떤 구조인지 딱 그림만 봐도 알겠죠. 아버지가 맨날 소리 지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엄마는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상대적으로 아주 이렇게 남녀가 평등하고 아버지가 엄마를 존중하고 이런 집에서 시집을 온 하이라가 참지 않으면서 이제 그러나 그걸 막 아주 갈등 요소가 아니고 재미있고 이렇게 다소간은 교훈적으로 풀어나갑니다.
네, 다음은 겨울연가입니다. 겨울연가는 여러분들 뭐 남이섬 놀러간 친구들도 있고 해서 다 알 거예요. 자, 이 겨울연가가 한국 드라마의 아주 그 중요한 속성들을 만들죠. 기억상실, 출생의 비밀, 뭐 재벌가 등등. 네, 그리고 뭐 항상 그 삼각관계에서 남주인공은 전혀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아니고 이제 서브 주연이죠. 남자 주인공은 아주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보답받지 못해도 그 여주인공에게 뭐 최선을 다하고 또 당당하게 물러나고, 많은 드라마가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선생님이 이렇게 막 인기가 탑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혜신, 송일국 씨가 나왔던 드라마, 거기에 이제 그 최수종, 송일국, 내가 좋아하는 그 탤런트인데, 그 여자 배우를 제가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거기에서도 보면 송일국 씨가 거기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는데 주인공은 최수종이에요. 최수종인데 그야말로 그 뭐랄까 악당이지만 순애보적 사랑, 그런 거를 보여주는 제2주인공이 지난번에 안재욱 씨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순애보적인 그런 제2남주 캐릭터가 굉장히 큰, 그러니까 그 전에 선생님이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의 60년대 70년대 대장문화에서는 어떠냐면 남자 주인공 하나에 여자 주인공 둘이라고요. 근데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면 여주인공 하나에 남주인공 둘이 되는 것이죠. 심한 경우 이제 주인공이 하나 더 남자 배우가 더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겨울연가의 뭐 줄거리 다들 아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남이섬과 이런 포스터들입니다. 겨울연가는 학생들이 보지 않았어도 대부분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장금입니다. 대장금도 잘 알겠죠. 대장금도 자 여기 보면 사극 가운데 최고봉이에요. 사극. 사실 사극 가운데 최고봉을 하고 이 무렵만 해도 이제 시청률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45%의 평균 시청률, 사실 45%의 평균 시청률은 무슨 얘기냐면 전 국민의 절반이 이 드라마를 본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도 아무리 여러 가지 OTT 서비스가 있어도 너무너무 인기가 있는 드라마는 집에 가서 큰 화면으로 이렇게 뭔가 먹으면서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장금이 이제 사실 선생님도 대장금은 제대로 안 봤어요. 이렇게 너무 긴 드라마는 요때가 선생님 아들이 여러분 또래잖아요. 99년생. 그래서 드라마가 보통 한 10시, 지금은 다양한 시간대가 있지만 2000년대까지만 해도 10시에서부터 한 11시 15분까지 하거든요. 그럼 그때가 그냥 애 재우는 시간이에요. 네. 애 재우고 그 다음에 또 일해야 되고 뭐 논문 써야 되고.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드라마를 그러면서 안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드라마도 대장금도 어마어마했죠. 네, 근데 이게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 분명한 것은 대장금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영웅서사예요. 영웅서사죠? 영웅서사인데 주인공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죠. 우리가 근대적 영웅, 현대적 영웅, 그 다음에 고대의 영웅, 이런 고대적인 영웅을 했어요. 고대의 영웅은 뭐 삼국지라든지 초한지라든지 프루타르크 영웅전 영웅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영웅서사라는 것은 굉장히 고대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대부분 남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대장금이라고 하는 여성이 영웅이죠, 사실은. 그리고 처음에 시작은 음식이고 그 다음에 의료고, 자, 주변의 사람이죠. 우리가 과거의 사극에서 볼 수 있었던 주인공들은 왕자, 공주, 왕비,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역사 속의 주변인인 거죠. 지금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이 국내 시청자들의 그 시선도 끌었지만 범아시아적인 인기를 끌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쪽을 보면 이제 그런 여기에 그리고 특히 여기 중간이 화면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이 여성이 대장금의 스승이에요. 이제 스승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의 사제간이라 함은 남자 스승과 여자 제자의 관계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죠. 선생님 때만 해도 이제 아마 여러분들 어머님들 중에는 대학을 안 나오신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사실은 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딸들은
선생님 친구들 중에 중학교를 마치면 우린 연합고사를 보고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떠나서 거기서 끝마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 고3 때 기억이 나는데 담임 선생님이 너무 잔인하죠. 지금 같으면 시끄러울 때. 자, 대학 갈 친구들 앞으로 나와. 그래요. 그러면 한 클래스가 80명 가까이 됐는데 대학 갈 친구들 한 20명만 앞에 나오고 그 아이들만 따로 앞에서 공부하고 니들은 알아서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사실은 그런 분위기였죠.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건 뭐 당연히 남존여비, 남아선호 사상, 또 남성들이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여자들은 뭐 시집가면 그만이다, 고등학교 교육 받았으면 됐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여성으로 이루어진 사제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과 나의 관계가 거저 만들어진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선생님은 초중고등학교 기간을 통틀어서 기억을 해보면 대부분은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무용 선생님, 가정 선생님, 음악 선생님, 이런 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여 선생님이고, 대학 때는 여 교수에게 강의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놀랍죠? 네, 그리고 하다못해 교양체육 수업을 들을 때도 재즈 댄스를 했는데 남자 교수님이었어요. 그만큼 이건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가 사실 여러분하고 내가 이제 부모 자식 엄마 딸 관계 정도 되니까 한 세대 사이에 큰 변화가 있어서 지금의 여러 가지 젠더 갈등이라든지 뭐 남혐 여혐의 얘기는 어찌 보면 빠른 변화 속에서 한국 사회가 감내하고 넘어가야 할 더 발전할 수 있는 뭐랄까 그런 중요한 기회인 것 같아요. 갈등이지만 이 갈등 없이 새로운 전진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단 한국 사회는 너무나 급격한 변화 속에 던져지다 보니 서구의 유럽 같은 사회가 몇백 년에 거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급변하다 보니 더 힘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진은 그렇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앞에 스승으로 나왔던 이 여배우도 나이가 좀 있으신 이 여배우도 이름을 기억을 못해, 정말 미안해, 너무너무 인기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실 드라마를 소비하는 많은 그 수요는 여성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여성들이 이런 스승이 있었다면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마치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과 같은 그런 관계에서 더 열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아시아나 그 비행기가 대장금호라는 거를 만들 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론 지금도 정말 BTS 미나리 그 기생충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과거에는 더 놀랍지 않았겠어요? 네. 다음 10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3대장, 사랑이 뭐길래, 그리고 겨울연가, 대장금, 이 세 편의 드라마가 여타 드라마에 비해 압도적 성공을 거둔 이유는 소소하게 아까 사랑이 뭐길래가 초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연가가 뭐라 그랬죠? 성장기라고 했나요? 그 다음에 확장기, 이렇게 그 사이에도 외국에서 이제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들은 있었는데 유독 이 세 편의 드라마가 큰 성공을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보편성과 특수성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한류 상품을 한다라고 할 때 한류를 뭐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역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먹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면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음식보다는 익숙한 맛에 뭔가 특별한 맛, 이것이 가미될 때 훨씬 더, 누구나 다 국수는 먹죠. 누구나 다 국수는 먹는데 안 먹어보던 예를 들면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 좀 인기 있는 음식이겠지만 베트남 쌀국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쌀도 익숙하고 국수도 익숙한데 약간 독특한 맛.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화가 침투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일반적인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 상품도 똑같아요. 보편성과 특수성, 이 두 가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특수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꼭 좌지우지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어떤 보편성을 공유하느냐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논자들이 한류 드라마에서 보이는 세계적 보편성으로는 가족, 사랑, 도덕,
이 가치를 들고 특수성으로는 스타일의 연출력, 세련됨, 그다음 가족 중심의 스토리, 동양적 정서, 동질감, 그 다음에 뭐 고급스러운 영상음악, 뭐 저 배우의 연기 등등등등. 그건 여러 가지 컨텐츠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 동양적 정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BTS 영상이 붙을 때 굉장히 많이 붙는 것이 뭐냐면 effort and 뭐 humble, 그들의 애티튜드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겸손함. 그리고 노력한다. 자, 서구 사회에서 겸손함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고 자기 주장을 펴는 것들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길 것 같고, 개인주의만이 뭐 절대적인,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들면 부하 직원이 와서 막 책상 탁 치고 뭐 사표 탁 던지고 나고 할 소리 다 하고. 사실 우리도 드라마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똑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리얼리티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인간의 이게 뭐냐면 보편적 정서에서는 누구나 타인을 배려하고 또 역경을 극복해서 노력한 언더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사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늘 겸손함. 이게 사실 타인에 대한 배려거든요. 그런 어떤 인간 보편의 정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개인주의라도 뭐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니까 엄마 아빠를 배려하고, 아무리 뭐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국가들이 서구 사회라 하더라도 영원 불변, 타이타닉이 왜 성공을 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영원 불변에 대한 그런 고결한 사랑, 사랑의 순결, 이런 이게 불가능하니까 그런 데 대한 열망이 더욱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들에 대한 소구는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류 드라마가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면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도, 미스터 선샤인은 여러분들 미스터 선샤인도 선생님이 그 제대로 못 보고 이제 우리 제자, 그 이제 문학하는 제자가 교수님 뭐 그런 드라마도 안 보냐, 뭐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과실에 가면 조교들이나 이렇게 막 추천해 주면, 그래서 우리 조교 2명이 추천해 준 뭐 비밀의 숲인가 하고, 그 방금 말했던 거 뭐였죠? 네, 뭐 요런 거를 이제 갑자기 말하다가 네, 미스터 선샤인. 근데 미스터 선샤인은 한일 관계의 어떤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드라마는, 근데 일본 분들이라고 해서 이 드라마를 제대로 뭐 안 보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뭔가 그 일본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 역사 교육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알고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컨텐츠는 수용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단한 뭐 이렇게 포옹씬 외에는 좀 그런 적나라한 애정씬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서구 사회에 너무 적나라한, 뭐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곧장 침대로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식상하거나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던 팬들에게는 더 신선하게 다가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1쪽으로 가보면 대장금의 같은 경우는, 대장금의 경우에는 특히 한류 드라마, 요 당시에 특히 드라마 위상이 최정점을 찍게 되었어요. 정점을 찍게 되었고, 그래서 뭐 방송사 국제 담당자들이 뭐 러브 스토리가 매력적이다, 스토리가 좋다, 뭐 아시아의 공통 정서를 달불어낸다. 그리고 특별 취재팀에서, 이거는 이제 요즘은 외국에서 우리한테 취재를 하러 오지만 이제 중앙일보에서 7명의 국제 전문가들에게 이제 이 한류, 특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중앙일보에서.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아시아의 공통 정서를 잘 표현하고 뭔가 보편적 감성, 뭐 화면에 뛰어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12쪽으로 가면 중국의 경화 15에서는 한류 드라마의 성공 요인을 이렇게 4가지로, 이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흥행을 하다 보니 뭐 미일, 홍콩 드라마에서 보지 못한 창의적이고 신선한 요소, 동양적인 정서와 유교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친근한 인물 영상으로 동질감과 공감대 형성, 또 3번째 미일 등 선진 드라마의 상업적 요소에 대한 반작용, 또 출연 배우들의 세련된 스타일과 수려한 영모, 뭐 이런 것들을 한류 드라마가 중국에서 성공한 요인으로 파악을 했어요. 네, 그리고 13쪽에 가보면 뭐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종 학술지 등에서 중국에서 굉장히 연구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15편들의 논문에 근거해 보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뭐 인본주의 근본한 것이다. 가정의 윤리를 중요시했다. 뭐 글로벌 시대에
어떤 그 화려한 장면은 발전상을, 가부장주의는 전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 비슷한 성공 요인을 얘기를 하죠. 네, 다음 14쪽으로 가보면 14쪽에서도 결과적으로 성공 요인은 유교적 전통, 인본주의, 사랑, 가족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뭔가 잃어버린 동아시아만의 전통적 가치만도 아니고 잃어버린 향수의 대상이라도 하기도 어려운데 뭔가 이런 어떤 가족 해체 위기 상황에서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들이 판단하기에는 K컬처 시대에 핵심적으로 부각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공동체 문화 유전자야 한다. 네, 뭐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일단 1차 시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2차 시수업 봅시다. 수고했습니다.